네, 저희가 청와대까지 연결해서 좀 소식을 들어봤고요. 관련해서 기자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대신 문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문 기자, 방금 중대 보도를 저희가 함께 봤는데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그 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소탄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했었는데 모두 다 플루토늄과 그다음에 우라늄을 사용한 핵실험이었었는데요. 이 핵무기보다 더 윗단계, 그러니까 그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난 세 차례 있어서는 그 규모가 킬로톤으로 봤을 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는 16킬로톤 또는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22킬로톤의 규모였었는데요. 세 차례 핵실험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대부분 7킬로톤 이 정도 규모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러한 수소폭탄의 위력이 성공했다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약 1000킬로톤 정도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핵무기가 가진 위력보다도 5배에서 6배 이상의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는 한 10개 국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수소폭탄에 성공했다는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이 수소폭탄 실험에 완전하고 또는 안전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발표를 한 이상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북한에 관련된 우리의 정부 또는 국제사회의 핵무기에 관련된 대북 정책은 전면적인 수정이 현재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북한의 발표로만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북한의 말대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는지는 알기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그 핵실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언급을 해주신 대로 1, 2차 때는 플루토늄이었고 3차 때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4차 핵실험 때는 수소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증폭핵 분열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었었는데 단계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 그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은 3차 핵실험이 2013년 2월 12일 날 오전에 북한에서 당시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합참의장, 그러니까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이 2월 9일 날 만약에 그 북한의 핵실험 관련돼서 관측이 여러 가지 나올 때 수소폭탄의 전 단계의 실험이 3차 핵실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당시 국방위원회 국회 보고에서 일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달에 당시에 평천 혁명사적지를 방문을 한 자리에서 북한도 이제는 자위의 핵탄, 수소탄을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는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지난 과거에 세 차례 핵실험으로 분명히 입증이 됐던 건 맞는데요. 수소폭탄을 보유했다는 것이 과연 진실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관은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일단은 그 위협성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톤다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방금 전에 발표를 보면은 북한에서는 12월 15일 날 김정은이 실험을 지시를 했고 1월 3일 날 서명을 한 다음에 오늘 오전에 드디어 수소폭탄 실험에 실시를 했고 또 공식 발표를 통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은 1년의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예측하지 못했고 전혀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런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정부 또는 이제 미국 또는 일본까지도 현재 아베 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지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또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수소폭탄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인공지진의 규모나 그 폭발력을 보면 좀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그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배에서 6배 정도 폭발력이 나오지만 하지만 북한이 1, 2, 3차에 있어서 폭발력을 봤을 때는 1차 때는 1킬로톤이 약간 못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패했다는 소리도 나왔지만 점점 그 폭발력의 규모를 높여갔던 단계로 봤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한 5배 이상의 위력을 갖는 수소폭탄이라 하더라도 그 폭발력의 규모를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잡았다면은 기존의 핵폭발이 갖는 그 규모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기상청이나 여러 군데서 지금 지진의 규모, 인공지진의 규모를 봤을 때는
과거 2차 핵실험 때 3.6이 나왔고요. 2차 때는 1차 때가 3.6이었고 2차 때는 4.5 그리고 3차 때 4.9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3차 때 4.9보다 더 낮은 4.2의 지금 인공지진 규모가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이게 단지 규모만을 가지고 핵실험이다 또는 수소폭탄 실험이다를 단정할 수는 없고요. 북한이 처음으로 하는 그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면은 규모는 분명 그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해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폭탄이 맞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단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만 보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한중대 김정봉 서초아 교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김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려볼 텐데 중대 보도를 함께 보셨죠. 그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벌써 예견됐습니다. 예견된 것이 최초 핵실험부터 대략 보면은 70년 전에도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5년 정도 후면은 수소폭탄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략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했는데 이렇게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가 이제 공식 발표를 하니까 이제 조금 약간 놀랍습니다만은 놀랍다는 표현을 한 것은 국제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런 그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 뭐 핵실험을 못 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최근에 신년사를 보면은 핵무기 관련해서는 뭐 언급이 거의 없었고 하기 때문에 저 핵실험 가능성은 없고 올해는 그냥 상당히 유화적으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런 막 의표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수소폭탄 만들 시간도 됐고 또 2010년도 5월 달에 북한이 공식 보도를 했습니다.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논과 크립톤이라고 해서 핵분열 시에 나타나는 그 핵종이 있습니다. 핵종인데 그것이 스웨덴에서 발견됐고 지구 전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핵과학 기술자들, 그다음에 미국 핵과학 기술자들, 스웨덴 핵과학 기술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북한이 뭔지는 모르지만 2010년도 5월 달에 핵실험을 했다. 다만 그 지진파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2점 몇밖에 안 나왔고. 그렇지만 그게 뭔지는 모른다. 이런 핵실험을 분명히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북한이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핵융합 방안에 성공했다 하기 때문에 핵융합 방안에 성공했다라면은 북한이 이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증폭 핵분열탄 아니면 수폭섬입니다. 근데 수폭탄으로 갑자기 넘어간 거라서 약간은 좀 우리들 기대보다는 좀 더 빨랐던 거죠. 저희가 좀 중대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12월 15일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시를 내렸고 1월 3일에 서명을 했고 오늘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주권,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밝혔고 침략적인 미국을 겨냥했다고 했는데 12월 전후에서 미국과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제의를 한 것은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제의를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그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진행이 되다 2008년도 이후에 이제는 8년째 육자 회담 자체는 작동이 중단된 이제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이러한 그 핵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래식 무기 군비 통제까지도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평화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차원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끝까지 지금까지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 또는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기 전에는 논의를 할 수 없다는 현재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미국에서는 당장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제사회 특히 북한 문제 또는 해결에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는 북핵 문제에 미국의 어떤 외교력을 쏟아부을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북한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제안을 던져놓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 차례나 한 핵실험보다는 미국도 깜짝 놀랄 수 있는 이런 수소폭탄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협상력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문 기자가 지적한 것대로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향한 어떤 압박적인 대화의 제스처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미국은 지금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과연 북한 문제에 손을 내밀까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북한의 핵 문제보다는 일단은 대통령 선거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당장 북한하고 4차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북미 간에 대화를 하자라고
않을까라고 제기하기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미국 사람들은 한 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대화를 잘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 2월 29일 날 이국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국 합의가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은 미국이 뭐 국가 정상화도 하고 예. 뭐 상당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바로 며칠 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이제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뭐 거부하고 북한이 명백히 핵을 포기했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그 4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대화가 아니라 미국은 현재 미국 내 그 의원들이 하원에서 현재 발의된 그 대북 제재 추가 제재 법안이 한 30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전부 다 통과된다면은 북한에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대화보다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을 가지 않겠는가. 네네. 더군다나 또 물론 뭐 당연히 유엔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된 제재 결의를 뭐 통과시키겠지만 그거보다도 미국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재. 그러니까 뭐 금융 제재라든가 아직까지 그런 거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마카오에 있는 은행 하나를 미국이 거래를 동결시켰는데 그것이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중지하는 그 효과를 가지고 왔고 나중에는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거를 동결을 풀어주고 싶어도 미국 자체의 법규가 하도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도 풀어주기 힘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북한이 자꾸 이렇게 끝까지 벼랑끝 조치를 쓴다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과거의 그 제재보다 더한 제재들, 네. 뭐 무역 제재라든가 무역 제재를 현재 한다 그러면은 물론 뭐 90% 이상을 중국하고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큰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만은 EU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동호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시점이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가? 어떤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전략적 판단에 미스가 난 거 아닙니까? 판단의 미스 쪽을 생각하기보다는 북한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크게 보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미 평화협정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미국이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하고의 협상의 돌파구로 발휘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근데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작년도 10월 10일 날 당창건 70조 행사에 유인산 중국 정치국 공산당 정치국 상면을 이제 불러서 북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2일 날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 갔다가 갑자기 국제 관례를 깨고 갑자기 이제 철수를 하는 바람에 모란봉 악단을 통해서 북중 관계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오히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봉합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뭐 장관급 대표단을 중국에 보낸다 그래서 봉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김정은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봉합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핵실험 자체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자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응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중국의 실력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수소탄 실험 성공 발표에 관련된 뉴스투프 함께하고 계신데요. 문관영 기자, 기존에 있었던 실험에서는 외무성 발표 후에 핵실험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기존의 패턴이 그렇다면 지금은 깨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 3차례 있었던 핵실험과는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당시에 7월 달에 외무성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북한에서 핵실험에 바로 들어갔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단 북한의 핵실험에 과거에 있었던 패턴들은 먼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 핵과 미사일이
핵을 전달하는 운반 수단으로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먼저 이 핵을 실험을 하기 전에 북한에서는 장거리 로켓 또는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에 유엔에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을 통해서 제재를 조치를 가하면 이에 또 반발을 해서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대부분 한 달 이내 그러니까 2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외무성에서 발표한 지 28일 만인 당시에 2009년 4월 달에 핵실험에 들어갔었고요.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약 20일 만에 외무성 공식 발표 이후에 핵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북한에서 만약에 이러한 과거의 패턴대로 또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 했고 최근에 들어서 북한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풍계리 일대에 이 동향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정보기관이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봐서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징후는 보이지가 사실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이처럼 북한이 공식적으로 또는 전격적으로 이렇게 수소폭탄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한 것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패턴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북한의 지도부에서 분명히 이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 공식 발표처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지시를 했고 예. 또는 이제 허가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이상 이러한 그 핵실험의 결정 과정 그런 프로세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또는 전격적이고 좀 불안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3년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좀 어떤 통치 기반을 그때보다는 더 많이 다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좀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가 없었기 때문에 좀 독단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을 때는 예. 김정은이 거의 독단으로 된다고 보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네. 뭐 그것을 정치국 결의라 해서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뭐 그 과정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유일 지배체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 독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그 우리 민관한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뭐 예고도 없었고 더군다나 1월 1일 날 신년사를 보면은 북한이 좀 화해 무도로 가지 않나. 나름대로 금년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또 5월 달에 당대회를 7차 당대회를 36년 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금년도 뭐 5월 전까지는 핵실험도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도 안 하고 또 남북 대화에도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갑자기 이런 모든 예측을 깨고 핵실험을 이제 해서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폭탄을 실험을 한 것은 그 나름대로 시기도 됐고 기술력도 벌써 2010년도 5월달에 핵융합의 실험 성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예견을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5메가토 원자로, 영변에 있는 5메가토 원자로를 과거에 중단시켰다가 그걸 다시 재가동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플루토늄을 다시 추출하려고 거라고 그래서 핵탄두수를 늘릴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게 바로 착각이었습니다. 왜 착각이냐면 5메가토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거기에 삼중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그 관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그걸 농축해서 그 핵융합 실험의 그 원료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감속제로 흑연을 쓰는데 흑연 대신에 리튬을 집어넣으면 리튬 축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수소폭탄 원료거든요. 그래서 벌써 벌써 한 3, 4년 전에 북한이 5메가토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때부터 벌써 이 사람들이 핵융합 실험을 하기 위해서 원료를 축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벌써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네. 갑자기 그걸 갖다 이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한 거에서 좀 징후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는 그 1차 핵 위기가 발생했던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당시 북한에서 NPT 탈퇴를 하고 나서 미국과 여러 차례 협상 끝에 당시 그 제네바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 북한의 핵 협상 또는 핵 전략들을 모두 짜왔던 사람이 결국 강석주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입니다. 예. 강석주 노동당 그 비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이후에 현재 공식 석상에 자리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석주가 그동안에 북한의 핵 전략을 처음부터 이끌어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김정은 주변에서는 이 핵 실험에 관련된 조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 핵실험 등 이러한 거는 현재 국제사회와 굉장히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유엔에서 결의안도 통과가 돼 있고 각 국가, 일본, 중국 등 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의 대북 결의가 경제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핵실험으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살아있다면은 이 김정은에게 여러 가지 또 건의를 했고 또는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믿는 두 사람, 강석주 비서 같은 경우는 현재 병석에 누워 있고 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현재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핵실험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또는 이제 북한에 어떤 압박을 가해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 셈법을 굴려야 되는데 예. 이런 셈법이 생략된 상태에서 이제 결정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만큼 김정은의 판단이 굉장히 신중했냐 말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만 이러한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할 정도로 김정은이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네. 현재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이런 분석 작업부터 먼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통일부 연결해서 좀 상황을 알아봤는데 지금 비상 상황반을 가동 중이라고 하고요. 그 북한 핵실험 여파 때문에 그 중국 접경 지역의 주민들도 일부 대피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진앙으로 알려진 곳이 양강도 배감 인근이고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거리 차이가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양강도 그 배감군하고 예. 길쭉은 그 풍계리하고는 뭐 한 7, 80km 이상,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상청이 그 정도 오차를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중국하고 협조를 해서 또 중국에다가 지진계를 몇 개 갖다 놨고, 예. 그다음에 그 러시아에도 지진계를 갖다 놨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갖다 놓냐면은 멀리서 이렇게 좌표를 그려야 그 진앙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한반도의 울릉도, 그다음에 뭐 서울 인근 백령도 이렇게 잡는 것보다도 오히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중국 지역에 갖다 놓으면은 멀리서 그리면 더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지진계 갖다 놓고 그 지진계의 그 기록 자체가 우리 한국에 동시에 그 전달되도록 우리가 상당히 그 돈도 들이고 많이 공을 들여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기상청에서 만약에 양강도 배강군이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으면은 아마 거의 맞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은 길쭉은 풍계리만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네네네. 위성으로. 그런데 허를 찔린 겁니다. 그러면 양강도 배강군 그는 평균 고도가 배강군 전체 평균 고도가 1,550m입니다. 평균 고도가.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2,000m가 넘어요. 그런 지역에다가 지표 고도가 제로란 얘기는 평균 고도가 1,500m 지역에서 지표 고도가 그 해발 고도 0에서 벌어졌던 얘기는 지하 터널을 뚫고 땅속 굉장히 깊은 곳에서. 최소한 1,500m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뚫고 나서 핵실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속았죠.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런 풍계리만 들여다보다가 배강군에서 핵실험이 있었다면 굉장히 속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제 수소폭탄을 실험하면은 보통 그 폭발력이 메가톤급이 나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진도가 5 안팎이라면 대개 한 40km만 터뜨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을 어떻게 자기 나라 내부에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대한 사막에 산다든가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남태평양에 그 뭐 수심이 뭐 5km 이상 되는 비키니 섬 이런 데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그랬는데 북한은 사실은 수소폭탄은 저는 그 나라가 좁기 때문에 수소폭탄 실험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동해바다 가운데 가서 하든가 아니면 대륙간 탄도탄을 쏴서 대륙간 밖에서 하든가 그렇게 저는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배짱이 좋게 자기 나라 땅에서 그걸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수소폭탄을 실험을 해서 강력한 그런 그 폭발력이 나오는데 그걸 막는 방법이 있는 것이 지하 동굴을 크게 팝니다. 지하에다 거대한 운동장만 이렇게 파고놓고 가운데에다가 핵폭탄을 그 장치를 하면은 이 공기가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기상청이 4.3에서 4.8로 지질 규모를 상향시켰다는 거 보니까 실험의 위력이 예상보다 좀 컸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문관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김종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풍계리가 아닌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양강도 백안면이라 그러면은 중국 측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은 그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바로 중국 정부인데요. 지난 그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7월 달에 평양의 북쪽에 있는 숙천 일대에서 당시 그 노동미사일을 발사를 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 대부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일대에서 대부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지만 중국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서 예. 미사일을 발사를 하자 굉장히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차원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핵실험인데요. 그동안에는 그 핵종,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공기 중에 세슘이나 그 핵실험으로 인한 낙진, 물질들이 이제 부유물질이 떠다닙니다. 이런 물질들이 중국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예. 그런 차원이었는데도 이번에 풍계리가 아닌 중국에 더 가까운 지역에서 그것도 위력이 훨씬 5배 이상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굉장히 이번에는 외교적인 문제를 들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험을 한 장소도 북중 접경 지역에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또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의 반응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뉴스특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각 나라와의 관계를 좀 전망해 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북중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북중 관계는 김정은 정권 이후에 시진핑도 들어섰고 그 둘이 개인적인 감정도 생기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예. 안 좋았다가 작년도 10월 10일 날 당창건 70장사의 그 유민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서열 그 5위죠. 5위 그 정치국 위원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급물살을 탑니다. 예. 쌍방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서로 중국의 그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좋은 보도만 주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SNS 개인들이 하는 SNS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비방하는 글이 나오면 전부 다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중국이 북한을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지난 그 10월 10일 그 당창건 북한의 당창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갑자기 바꾸게 된 것은 예. 전략적으로 현재 일본이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계속해 추진해 가고 있고 예. 더군다나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시켜서 한국도 동참시켜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앞장서려는 그런 그 동향을 보이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안고 가는 것이 비록 그 핵실험을 자꾸 하거나 핵무기를 갖거나 해도 이제 북한을 안고 가는 것이 자기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략자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오면서 하는 전제적 조건을 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핵실험을 하거나 그다음에 하지 말고 그다음에 한국과 남한과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라. 대화를 재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줬고 그래서 윤석열이 왔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관계 개선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그 모란봉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란봉 악단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모란봉 악단을 보내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그 개념을 갖도록 예.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보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거기에 핵실험하는 그 핵미사일 모양도 보이고 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개인 우상화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보이니까 예. 중국에서 시진핑이 참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모란봉 악단을 이제 김정은이가 철수를 시키게 되죠. 예. 그거 철수시킨 이후에 나름대로 그래도 북중 관계를 다시 한번 봉합하려고 북한이 노력을 합니다. 장관급을 보내가지고 봉합에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로 좀 약간 퀴즈 마크가 걸립니다. 합니다만은 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로서 전 세계의 그 최강대국으로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나라가 핵실험을 하거나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 항의를 하면서 제재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이제 우리 정부가 제기하든가 아니면 일본 정부가 제기를 하든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제재가 예. 논의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하긴 힘들어지는 그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무튼 전망을 합니다. 예. 예. 그 북중 관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단 한 번도 중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방중은 뭐 당연히 물 건너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 의문점 하나가 풀린 것은 그 모란봉악단이 왜 전격적으로 공연을 취소하고 철수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그 모란봉악단이 직접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행기 항공기 사고 등을 우려해서 직접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가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실제 그 베이징 시내에 도착한 시간이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10일 오전이었습니다. 예. 그 도착하는 시점에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천 혁명사적지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이 보도 내용에 문제의 핵탄, 수소탄 이 발언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민족의 주권과 또는 자주권을 이제는 보호할 수 있는 핵탄 그리고 수소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발언 내용이 모란봉악단이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 도착하는 시점에 바로 발표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왔었습니다. 무슨 그 모란봉악단의 현송월 단장의 무슨 가벼운 행동이나 또는 뭐 단원들이 이탈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그 레파토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닌가 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중국으로서는 핵무기, 핵실험 자체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요. 예. 수소폭탄 발언을 북한의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은 모란봉 애교를 통해서 잘해보자고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또 북한 매체들이 공식 발표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은 모란봉악단이 전격적으로 베이징에서 철수를 하게 된 상황이 12월 12일 날 벌어졌고 3일 뒤인 12월 15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수소폭탄 실험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은 그 발언 내용보다는 그 공연 내용 자체에 그 핵미사일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김정은 우상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시진핑이 참석 안 한다. 그래서 시진핑이 참석 안 하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철수시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 기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했어요. 바로 끝에 그건 내볼 때는 김정은이 나라부터 전략적 실수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시점에 수소폭탄을 수소폭탄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발언한 것 자체가 전략적 실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